당신 이게 무슨 꼴이에요? 나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 꼴이 뭐예요? 왜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급차 불빛 아래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 목에는 인공호두, 한쪽 몸은 축 늘어진 채로 5년 전 차갑게 이혼을 요구하며 떠났던 남편 태수. 연락도 끊고 소식도 없이 사라진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선영,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남편의 얼굴.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알게 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가을 오후 시장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선영도 장바구니를 들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누가 다친 건 아닐까? 시장 상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이웃이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 옆 생선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누가 쓰러졌나 봐. 휠체어 탄 사람이래. 선영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장에서 5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선영에게 이곳 사람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선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한 남자를 살피고 있었고 그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 몸에 목에는 인공호두 장치가 달려 있었고 한쪽 몸은 마비된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움푹 꺼진 눈, 하지만 선영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 태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선영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감자와 당근이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선영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모습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선영의 머릿속에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헤어지자. 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없어. 그냥 헤어지자는 거야. 그날 이후로 태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매일 밤 전화를 걸었지만 태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물어봐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저한테도 연락이 없어요. 결국 한 달 후 태수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지만 태수는 끝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결국 지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미 장성에서 독립한 상태였고 더 이상 억지로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5년 동안 선영은 태수의 소식을 일절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다고 했고 선영 역시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고 차라리 잊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아픈 기억도 잊혀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을 때면 문득 태수가 생각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5년이 지났다고 쉽게 잊혀질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에도 익숙해졌다고, 더 이상 태수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에 인공후두 장치가 있다는 것은 후두암이라도 걸렸다는 뜻일까요? 한쪽 몸이 마비된 것은 뇌졸중이라도 온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아무 연락도 없었을까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보았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어떤 슬픔 같은 것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공후두 장치를 목에 댔습니다. 그리고 기계음이 섞인 낯설고도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영.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이럴 수가.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영은 입술을 떨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옆에 있던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선영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몸은 이미 앞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여기도 환자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은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쓰러지는 선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시 인공후두에 손을 댔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선영이 구급대원들의 손에 들려 올려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휠체어 탄 사람 말이야? 저 아줌마는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인데 둘이 아는 사이인가 봐. 아무도 두 사람이 5년 전 이혼한 부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들로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선영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천장이 보였고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괜찮으세요?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들것에 누워있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태수도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선영이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혈압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모습, 목에 달린 인공후두, 마비된 몸.
도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영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랑 같이 온 남자분은 어디 계세요? 아, 그분이요? 지금 옆 침대에 계세요. 보호자분이 함께 계시던데요. 간호사가 커튼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커튼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여자는 태수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태수의 재혼 상대일까요? 5년이면 충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혼할 때 이미 저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냉정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커튼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려 선영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깨어나셨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선영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선영을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선영 씨 맞으시죠?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 씨한테 들었어요. 사진도 봤고요. 선영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역시 둘은 가까운 사이였던 겁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미래예요. 저는 태수 씨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요? 선영은 의아했습니다. 재혼 상대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니.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년 전부터 태수 씨를 돌보고 있어요. 선영은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 씨, 놀라셨죠? 태수 씨 모습 보시고 많이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후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목소리를 잃으셨죠. 그리고 2년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한쪽 몸이 마비됐고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이면 이혼한 지 2년 후였습니다. 그때 태수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선영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아무 연락도 안 한 거죠? 미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그러셨어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특히 선영 씨한테는 더더욱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혼했으니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태수 씨의 은인이기도 해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인이요?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해 전 장마철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집에 물이 차올라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태수 씨였어요. 선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0해 전 장마철, 태수가 밤늦게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동네 애가 물에 빠져서 없고 병원까지 갔다 왔어. 태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선영은 태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미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태수 씨를 잊지 못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태수 씨를 찾아왔어요. 그때 태수 씨는 혼자 힘들게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봐드리겠다고 했죠. 선영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들한테는 연락 안 하셨나요? 아들한테라도? 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몇 번 연락드렸어요. 아드님 민수 씨한테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고, 한번 뵙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었나요? 민수가 뭐라고 했나요? 선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그러셨어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태수 씨도 그 말을 들으시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선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니. 아무리 아버지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 해도 아픈 아버지를 외면하다니. 선영의 가슴속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태수는 왜 그렇게 냉정하게 가족을 떠났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선영은 미래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외면했다니.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다 해도 그럴 수 있을까요?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영 씨, 미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수 씨가 깨어나셨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하는 전 남편.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가자 태수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영도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먼저 인공호두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하다.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긴요. 제가 놀라서 쓰러진 건데. 하지만 태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은 태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태수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공호두에 손을 댔습니다. 짐되기 싫어서. 선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아들이라도 있잖아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대신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0 중반의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번듯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바로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선영이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태수를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왜 여기 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어. 내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더구나.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나가요. 저 사람이랑 있을 필요 없어요. 선영은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인데. 하지만 민수는 냉정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우릴 버린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태수는 침대에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태수를 외면했습니다. 미래가 나섰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세요. 한 번만이라도. 당신은 누구세요? 민수가 미래를 쏘아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미래예요. 태수 씨의 요양보호사고요.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그래봤자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이 민수를 나무랐습니다. 민수야, 무슨 말버릇이 그래.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저 여자 믿으면 안 돼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미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은혜를 갚고 싶을 뿐이에요. 은혜요? 무슨 은혜?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미래가 설명했습니다. 20해 전 장마철에 태수 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젊은 태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도 그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태수가 집에 가져왔던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렸잖아요. 엄마도 버리고 날 버리고 혼자 떠났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연락도 안 됐고요. 그게 아버지가 할 짓이에요? 선영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 왜 그랬어요? 왜 우릴 떠난 거예요? 태수는 힘겹게 인공호두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에 태수는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미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은 태수 씨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미래에게 쏠렸습니다. 미래는 태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5년 전에 큰 빚이 있었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미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그 빚을 대신 떠안으셨어요. 민수 씨 집을 지키기 위해서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그게 사실이니?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태수 씨는 집도 팔고 이혼도 하셨어요. 선영 씨한테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냉정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선영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혼자 다 떠안고 사라지는 게 무슨 가족이에요? 미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사채업자 도철이라는 사람 아시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도철이를 어떻게 알아요? 미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도 했고요. 선영은 도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도철이가 누구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설명했습니다. 사채업자예요. 민수 씨가 5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렸던 사람이에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채를 썼다고?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왔어요. 친구 소개로 알게 됐는데 처음엔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빌렸는데?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엔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됐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결국 1억이 넘어갔죠.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억이라니.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한 거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셨어요. 그걸로 사채를 갚으려고 했죠. 근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대신 말했습니다. 근데 도철이 그 돈을 받고도 더 요구했죠. 추가 이자를 내라고. 태수가 힘겹게 인공후두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막 아뜨다. 태수는 민수 대신 도철과 싸웠던 겁니다. 하지만 도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의 집까지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고 집을 팔아서 빚을 갚기로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냉정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거예요? 나한테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을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미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미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태수 씨가 받은 대출 서류예요. 그런데 여기 서명이 좀 이상해요. 태수 씨 서명이 2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미래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태수 씨가 직접 하신 서명이고 이건 누가 따라 쓴 것 같아요. 선영도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실히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래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혹시 태수 씨 몰래 추가로 대출을 받으신 건 아닌가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래가 다그쳤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도철과 함께 위조 서류를 만든 거 아닌가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도철이가 제안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사업이 망하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으니까요.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알아?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고생하실 줄은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었으니까요. 미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 추가비까지 떠안으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다 갚으려고 하셨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비 일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몸이 망가진 거예요. 선영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태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듯이요. 그때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아직 도철과의 관계가 끝난 건 아니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근에 작성된 차용증이에요. 한 달 전 날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설마 또 빌렸니?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하지만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철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도박 빚이라고 하던데요.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건 단지 몇 번 선영은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수는 뺨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도철은 이제 태수 씨한테도 손을 뻗치려고 해요. 태수 씨 명의로 또 뭔가를 꾸미려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태수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선영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래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가 도철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도철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고하면 저희 가족이 위험해져요. 미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평생 도철의 노예로 살 건가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태수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고, 이번에도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태수가 민수의 손을 꼭 잡자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철이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미래가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어차피 피할 수 없잖아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약속한 날이 내일인데 준비됐어?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하지만 도철은 냉정했습니다. 시간은 무슨, 이미 한 달이나 미뤘잖아. 내일까지 3천만 원 준비 못하면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금 청구할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험금이요? 도철이 비웃었습니다. 너 설마 몰랐어? 내 아버지 명의로 보험 하나 들어놨거든. 수익자는 나로 해놨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말이야.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럴 순 없어요. 도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돈 준비해. 내일 저녁 6시 알던 곳에서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선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험이 뭐래? 민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도철이가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들었대요. 수익자는 자기로요.
미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혹시 태수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태수도 불안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철은 조직 사람이에요. 경찰에 신고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만 위험해질 거예요. 선영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돈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3천만 원이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요. 이미 빚이 산더미예요. 선영도 반찬 가게로 번 돈은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미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선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하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민수는 비관적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무슨 소용이에요? 도철을 막을 수 없어요. 미래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려고요? 그럼 태수 씨는 어떻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또 희생당하게 내버려 둘 건가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힘겹게 인공후두에 손을 댔습니다. 괜찮다. 내가 해결한다. 하지만 태수의 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쉬어요. 내가 뭐든지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미래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미래가 말한 사회복지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입구 국밥집에서 금자 할머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해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선영아, 왔구나. 금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회복지사 정희 씨예요. 정희는 선영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네 사람은 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채업자 도철의 협박, 위조된 서류, 그리고 태수 명의로 들어진 보험까지. 정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채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사기이자 협박이에요. 금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도철이란 놈 나도 알아. 몇 년 전에 시장 상인들한테도 사채를 떠밀었지. 결국 가게 몇 개가 문 닫았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때 신고는 안 하셨어요? 금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어? 도철은 빠져나갈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 선영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진 않아요. 증거만 확보하면 경찰도 움직일 수 있어요. 위조 서류, 협박 녹음, 불법 보험 가입 증명 같은 것들이요. 미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위조된 대출 서류예요. 그리고 이건 보험 증권이고요. 정희는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해요. 하지만 협박 녹음이 있으면 더 확실하죠. 선영이 말했습니다. 어제 민수한테 전화 왔을 때 녹음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녹음했어요. 모두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금 청구할 거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말이야. 정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예요. 이 녹음이면 도철을 잡을 수 있어요. 선영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가면 되나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도철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약속 장소에서 현장을 잡아야 해요. 금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움직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침에 병실에 갔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휠체어도 없어졌어요. 선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볼게. 미래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금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병원에서 사라졌대요. 금자와 정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민수가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아버지가 어디 간 거예요? 선영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언제 나가신 거예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5시쯤에 휠체어가 없어진 걸 확인했어요. 아마 그 전에 나가신 것 같아요. 미래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태수 씨가 어디 갈 만한 곳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어디 사셨는지도 몰라요. 선영도 답답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정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휴대폰으로 연락해보죠. 하지만 태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태수가 도철을 만나러 간 건 아닐까요? 아들을 지키려고 혼자서 해결하려는 건 아닐까요? 금자가 말했습니다. 시장 쪽을 찾아보자. 어제 시장에서 쓰러졌으니까 혹시 그쪽에 있을지도 몰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사람은 급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태수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태수의 몸 상태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선영은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태수를 찾았습니다. 태수 씨, 어디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시간을 헤맨 끝에 선영은 낡은 여인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시장 뒤편 골목에 있는 오래된 여인숙이었습니다. 문득 선영은 이곳이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태수와 처음 만났던 곳 근처였습니다. 선영은 여인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휠체어 탄 남자분 못 보셨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이요? 아까 2층 200호로 올라가셨어요. 5년째 여기 사시는데 새벽에 나갔다가 방금 돌아오셨더라고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수가 5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니. 선영은 계단을 올라 200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수 씨, 저예요. 선영이에요.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수가 휠체어에 앉아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인공호두에 손을 댔습니다. 도철만 나 선영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안 돼요.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지켜야. 선영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예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좁은 방에서 혼자 아파하며 살았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미래와 민수, 금자, 정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 때문에 또 고생하시려고 하셨죠. 이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태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금자가 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야, 5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태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여기 산다는 거. 가끔 주인 할머니한테 돈 쥐어주고 내 밥 챙겨달라고 했지. 선영은 놀라서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옛날에 태수가 내 아들 살려준 게 있어서 말이야. 선영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금자가 설명했습니다. 20해 전 장마 때 내 아들도 물에 빠졌었어. 태수가 구해줬지. 미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하셨어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그날 3명을 구했어. 미래, 내 아들, 그리고 옆집 할아버지까지. 진짜 영웅이었지. 선영은 그때서야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금자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수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어. 내가 도철한테 쓴 각서야. 주인 할머니가 우연히 주었다고 내한테 줬거든. 선영은 각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태수가 민수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각서를 살펴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이거예요. 이 각서에 도철의 서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이자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불법이에요. 선영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도철을 고발할 수 있나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각서와 아까 녹음 파일, 그리고 위조 서류까지 있으면 충분해요. 오늘 저녁 약속 장소에서 도철을 잡을 수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버지를 지킬 수 있나요? 정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요. 금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증인으로 나설게. 도철이 시장 상인들한테 한 짓들 다 증언할 거야. 미래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수집한 자료들도 있어요. 선영은 이 모든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태수는 모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이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싸워요. 우리 가족을 지켜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지자 모두는 긴장했습니다. 정희는 이미 경찰과 연락을 마쳤고 민수가 도철을 만날 약속 장소 근처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선영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태수도 휠체어에 앉아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의 눈빛은 아들을 믿는다는 듯 했습니다. 미래가 민수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걸 주머니에 넣으세요.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해요. 약속 장소는 시장 외곽의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민수가 들어가고 선영과 미래는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금자와 정희는 경찰과 함께 대기했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초조하게 술집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도철이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과 함께였습니다. 도철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철은 술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수가 무사할까요? 태수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술집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돈이 없다고?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정희가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술집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수가 술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무사했습니다. 선영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철이 다 자백했어요. 불법 사채, 위조 서류, 협박까지요. 녹음기에 다 담겼어요. 경찰이 도철을 연행했습니다. 도철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까짓 거 가지고 날 못 잡아. 하지만 정의가 나서며 서류 뭉치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불법 대출 각서, 위조 서류, 협박, 녹음 파일까지 다 있어요. 경찰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철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철아, 넌 너무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 이제 대가를 치를 때야. 도철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두가 태수의 여인 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민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태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듯이요. 선영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오랜만에 옛집을 찾았습니다. 이혼 후 팔렸던 집이었지만 새 주인이 아직 이사 오기 전이라 비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오래된 결혼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더군요. 뒤를 보니 얇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감나무날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나무날. 선영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결혼 첫날 밤 태수와 선영은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사랑이 이 나무처럼 오래가길. 태수가 웃으며 말했었죠. 그 감나무는 30년 동안 마당을 지켰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태수의 친필이었습니다.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게 끝난 거겠지. 미안해. 5년 동안 진실을 숨겼어. 민수의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고 이혼했어. 내가 빚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이 집은 내 평생 거주권으로
손자 하늘에게 상속되도록 공증해뒀어.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이혼하면서도 선영을 위해 집을 지켜놨던 겁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민수에게는 조건이 있어. 사채와 완전히 결별하고 각서를 써야 해. 그래야 이 집을 지킬 수 있어. 선영아, 나는 끝까지 내 웃음을 그리워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편지 끝에는 공증 도장과 계좌 이체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모든 걸 준비해뒀던 겁니다.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5년 동안 원망했던 남편은 사실 가족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병실 문을 열자 태수가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태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찾았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태수는 인공호두에 손을 댔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진짜 재회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는 작은 감나무 묘목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선영과 민수가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그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물 주실래요? 민수가 물뿌리개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뿌리개를 받아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덕분에 태수의 손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선영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감나무가 잘 자라네요. 내년쯤이면 꽃이 필까요? 태수는 인공호두에 손을 댔습니다. 아마도.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음이 섞여 있었지만 태수는 조금씩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두 좀 드세요. 날씨가 아직 쌀쌀하니까요. 미래는 여전히 태수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보호사가 아니라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영도 미래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미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선영의 말에 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태수 씨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도철이 구속됐고 불법 사채 계약은 모두 무효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위조된 대출도 취소됐어요. 태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서를 썼어요. 다시는 사채나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선영이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정말 열심히 살게요.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릴 거예요. 정직하게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겠어요. 태수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태수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와 정희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자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떡 좀 해왔다. 감나무 심은 거 축하한다고. 보따리를 풀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참, 태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 나왔어요. 의료비 지원하고 생활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겠네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재활치료도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태수는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 민수, 미래, 금자, 정희. 모두가 태수를 위해 힘써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인공호두에 손을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정희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웃이죠. 선영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은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새 결혼 반지예요.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2분 다시 시작하시는 의미로요.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이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재혼하세요. 이혼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잖아요. 이제 다시 함께 사세요. 태수도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혼이라니 나 이 나이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남편이 그리웠으니까요. 태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다시 한번 기회를. 선영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요.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2 사람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반지보다 소중했습니다. 미래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게요. 기념으로 남기세요. 모두가 감나무 앞에 모였습니다. 태수와 선영이 가운데 앉고 민수와 미래가 뒤에 섰습니다. 금자와 정희도 함께 했습니다. 미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1, 2, 3, 김치. 사진 속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비록 인공호두 때문에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웃음을 5년 만에 다시 보았습니다. 남편의 웃음. 그것이 그리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사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떨어진 감은 다시 붙을 수 없지만 같은 뿌리에서 새로운 그늘은 만들 수 있지. 태수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는 듯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감나무가 크면 손자 하늘이도 데려와야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감 따먹게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해야지.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옥상 정원을 비췄습니다. 감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아래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 가족이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감나무 잎사귀가 다시 한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화해와 희망의 빛이 가족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나무가 자라듯 이 가족의 사랑도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짐을 짊어졌고 선영은 알지 못한 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떨어진 감은 다시 붙을 수 없지만 같은 뿌리에서 새로운 그늘은 만들어집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손잡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당신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태수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